빠르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 중에 이렇게 큰 줄거리들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간혹 이제 조금씩 이렇게 그 추가된 부분들이 여기에 있는데 그 부분만 좀 얘기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좀 빨리 가겠어요. 그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그 우주에 관한 얘기를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천문 전통에 대해서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 가급적 문자 치지 말고 잘 보도록 해요. 하늘의 세계 우리 역사 책 앞에도 나와 있지만은 에셋, 난 자산이란 말을 굉장히 좋아해서 이 말을 썼어요. 우리한테는 그 선조가 남겨주신 재산이 있다. 그 재산 덕분에 우리가 계속 자랑할 수 있고 또 그걸로 먹고 살 수 있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천문 분야에서 보면은 지금 역사적으로 쭉 있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그 지나치기 쉬웠던 것이 이제 역사 시대 이전에 천문학 관련 논문들이 있고 그것들은 아직도 연구해볼 만한 게 많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여러 곳에 우리 고성 문화하고 비슷한 문화를 지닌 지역들이 있고 그 지역들하고의 차별성이나 유사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고대 인류사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교류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 얘기는 좀 하고 싶고요. 고려시대에 거쳐서 조선시대를 보면은 여러분 이제 조선 왕조실록 물론 삼국사에도 보시면은 거기에 많은 천문 기록을 비롯한 많은 자연현상 기록이 있지만 조선 왕조실록 보면은 특히나 자연현상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문현상이 약 2만 개라고 내가 했을 때는 사실 기상현상이 좀 포함된 건데 그래서 천문현상만 순전히 치면 다시 말하면은 그 해무리가 있었다든지 뭐 해가 두 개 떴다든지 뭐 이런 걸 빼면 15,0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기록들이 풍부하고 우리 바로 전 그 왕조죠. 그래서 유물들이 다른 왕조보다 훨씬 더 많이 전해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그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딱 하나 내가 그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전 세계에 이런 유물을 가진 민족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 나도 이 연구를 시작한 지가 이제 30대 중반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까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2000년 이상 동안 하늘의 또 자연의 현상을 관측해서 그 국가가 남긴 공식 기록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중국하고 한국밖에 없어요. 일본까지 포함하자면 일본은 한 1400년 정도, 한국이 2100년, 중국이 2800년 정도. 그래서 이 세 나라가 1000년 이상 동안의 그 기간 동안 국가가 그 임명한 관리가 기록을 쭉 끊이지 않고 남긴 그런 유일한 세 나라예요. 우리가 그 중에 한 나라. 그래서 이 그 동아시아 3국은 세계 그 자연과학 또 특히 천문학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전혀 모르죠. 그래서 그런 전통을 가진 이 세 나라는 과거의 노력에 그 기대서 오늘날 좋은 일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과거에 일어났던 그 선조들의 노력이 그대로 묻혀서 그냥 박물관에서 또 역사책안에서 그냥 죽어 있는 게 아니라 현대 학문과 연결돼서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건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보여드린 그 역사 자산 중에서 첫 번째가 이제 거성문화 시기이고 그 시기에는 안각화라든지 고인돌이라든지 선돈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바로 그 고성 문화가 아주 융성했던 나라 중에 하나예요. 모든 나라에서 다 고성 문화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고인돌 띠라는 말 들어봤죠? 저쪽 한쪽 끝은 영국에서 시작해가지고 유럽을 거쳐서 중동, 인도, 그 동남아시아, 중국 밑에 남부지방, 그 다음에 큐슈와 한반도,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윗부분에서 끝나는 그 고인돌 띠가 있죠. 굉장히 좁아요, 폭은. 그래서 우리가 그 한쪽 끝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고인돌의 반 이상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밀집되어 있는, 고인돌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고, 우리 역사의 수수께끼, 우리 고대 문명이 한국 지역에서 어떻게 해서 발생했느냐 하는 것을 찾아가는 징검다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걸 밟아서 우리가 우리 문명의 기원을 찾아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연구는 제대로 된 연구는 잘 되어 있지 않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역사시대 이전에 대한 연구는 역사학자들이 관심이 없고 고고학자들의 그 부분이죠. 그리고 고고학자들은 발굴하느라고 바빠요. 그래서 파서 뭐가 있다, 어디에 뭐가 있다 하는 그 조사만 하지 그 연구까지는 하기에 이제 아직 그 손이 못 미치는 그런 단계에 있죠. 게다가 고인돌은 이거 하나 들려면은 그 크레인이 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라도 건드리려면은 그 문화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아주 연구하기가 힘들고 돈도 많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구 진작이 굉장히 어려운데, 여하튼 여러 가지 그 상황으로 봐서 고인돌이 우리 역사의 기원의 수수께끼를 이제 담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한 것은 고인돌 위에 있는 그 홈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홈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구멍이 빵 뚫려 있는 그 깊이는 물론 폭하고는 관련이 있는데, 동그랗게 파 있는 거, 선이 그어져 있는 거, 원이 그어져 있는 거, 또는 쪄서 면을 형성한 거, 선을 여러 개 그어서 면을 형성한 거, 점을 여러 개 찍어서 면을 형성한 거,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스타일이 이제 있는데요. 우리나라 고인돌의 덮개돌에 새겨져 있는 그 마크는 대부분 이겁니다. 그냥 구멍이 뚫려져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당시 사람들이 이걸 새겼다고 생각했을 때 뭔가 표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암각을 한 건데 자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걸 새겼으니까, 이게 새겨낸 상태를 우리가 문장이라고 하자면은 이것들은 알파벳이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어떤 표현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알파벳은 그렇게 많지 않다. 특히 한국에서 알파벳은 점과 선, 이 두 가지만 주로 사용이 됐어요. 반면에 유럽에서는 조금 더 다양해요. 그래서 원도 많이 사용됐고, 또 저런 면도 많이 사용됐고, 또 이 선도 이렇게 그 굽어져 있는 거, 또는 지그재그식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점과 점을 연결하는 선만 사용했고요. 선 자체로 어떤 모양을 나타낸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알파벳이 어떻게 보면 두 개밖에 없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반면에 이제 그 두 개의 알파벳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그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고인돌 상판이 있으면, 이제 아까 고인돌 이렇게 있으면은 이 상판 위에 새겼다는 거죠. 덮개돌이죠. 그리고 받침돌. 그래서 고인돌을 한자로 지석묘라고 하는 게, 지석은 받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걸 받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석묘인데, 이건 다 북방식이군요. 여기 이제 남방식이 있어요. 여기는 작은 돌을 여러 개 놓고 그 위에 그 돌이 덮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돌은 땅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지석들이 여러 개가 지금 밑에 있기 때문에, 요거는 두 개로 만들어서 방을 만든 거죠.
그래서 시신이 안에 있었을 거고 이렇게 지석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데다가 홈을 새긴 게 아니라 이 덮개돌의 그 윗부분 면에다가 새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우리나라 고인돌의 많은 고인돌을 조사하러 다녔는데 조사하려면은 위에 올라가서 봐야 돼요. 그리고 뭐 손으로 이렇게 만져서 그게 자연스럽게 바위가 빠져나간 구멍인지 아니면 인공적으로 가른 구멍인지를 이렇게 확인하고 그러는데 이제 조사하다 보면 애들이 와가지고 저 아저씨 왜 저기 올라갔어? 그러면서 이상하게 쳐다보는 경우가 많아서 당황스러운데 이 그 덮개돌에 새겨져 있는 패턴들을 쭉 분석해 보면은 이제 크게 보면은 요 위에 4개 정도 그런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점이 한두 개 그냥 있는 경우, 아니면은 몇 개의 점들이 뭔가 모양을 만들려고 하는 경우, 그다음에 점들이 이렇게 밀집해서 있는 경우, 그다음에 점과 점 사이에 선을 연결한 경우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주 드물게 뭐예요? 유판이죠? 유판이 있고, 그다음에 동심원이 있는 경우가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저런 무늬를 후대에 누가 이렇게 인공적으로 새겨놨을 가능성은 없나요? 있죠. 예.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새겼다고 하는 분도 만나봤고요. 그래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뭐하러 하느냐, 내가 어렸을 때 새긴 건데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연구가 과거의 연구의 그런 그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중요한 방법론이 있는데 조금 더 설명을 하죠. 그걸 구별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판에 많이 새긴, 선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고인돌이에요. 우리나라 고인돌 중에서. 이건 포항의 그 칠포리 해수욕장 근처에 있는 언덕백이 있는 건데, 이렇게 면도 있고, 그러니까 선인데 이제 굽어진 선도 있고요. 저것은 그 함안에 있는 건데, 여기 좀 잘렸지만 위에 담이 있어요. 그래서 고인돌 반은 이쪽 집에 있고 반은 저쪽 집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집에서 고추 말리는 데 쓰는 고인돌이에요. 그래서 그 지자체에서 고인돌 사진을 찍기 위해서 담을 허물고 사진을 찍고 다시 담을 쌓아줬다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큰 고인돌이고, 고인돌 돌도 색깔이 아주 예쁘고 성혈도 많은데, 홈이 많은데, 홈이 너무 많아서 뭘 새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조금 더 의미 있는 것을 보자면은, 이거는 이제 어떤 저 역사학자분이, 고고학자였겠죠? 그분이 이제 김해에서 발굴을 하다가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내가 찍은 게 아닙니다. 내가 찍은 것과 차이가 나죠. 저것은 여기 안 써있네. 이것은 이제 양구에 어느 초등학교 그 교문 옆에 쓰러져 있는 선돌 2개.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게 암선돌이고, 암선돌은 위가 잘라져 있고요. 약간 폭이 있습니다. 그리고 숫선돌은 저렇게 뾰족하고 약간 가늘고 키가 조금 더 커요. 그래서 근데 둘 다 이제 넘어져 있어요. 근데 북두실성 같은 게 보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분필로 칠 안에서 이제 잘 안 보이지만 이거 그대로 그분이 손으로 모사를 해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게 북두칠성입니다. 일 거예요. 북두칠성. 그리고 북두칠성 뒤에 5개의 별자리가 하나 여기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 이렇게 뭐 보이죠,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뭐 있다는 건지 안 보이고, 이분의 이제 모사도에 따르면 북두칠성이 엎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고구려 고분벽화 중에 제일 오래된 고분벽화가 하나 있는데, 그 안악 3호분이에요. 이거 보면은 북두칠성이 있고 5개의 별자리가 이렇게 해바달 사이에 있는 게 있어요. 이거하고 저것은 약 1000년 차이가 나는데, 이 문양하고 굉장히 컨셉이 같죠. 그래서 북두칠성이 있고 5개 별자리가 있고 5개 별자리가. 그래서 이게 그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나는 그 별 그림이
고인돌 시대에 많이 나타나요. 사실 그 반대죠. 고인돌 시대에 있던 우리 별자리들이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나는 거예요. 나중에 고인돌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은 결론을 도우는 한 가지 근거가 이건데, 고구려 고분벽화에 있던 것이 중국의 천문학에 들어와서 그것이 반영된 부분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발전한 천문학이 고구려 고분벽화의 별그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고분에 있는 천문학은 그 두 개의 천문학이 융합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자생적인 천문학을 중국의 천문학이 들어오기 이전, 그러니까 한사군이 한나라가 우리나라를 침입하기 이전의 시대, 청동기 시대, 거성문화 시대에 고인돌의 별자리 문양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 민족은 그 천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세 개가 있어요. 하늘, 그 다음에 달, 그 다음에 북두칠성. 이 세 개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반면에 태양과 북극성을 가장 중요한 천체로 생각했습니다. 둘 다 낮의 세계를 지배하고 밤의 세계를 지배하고 모든 별들이 북극성 주변을 둘러로 돌죠. 그렇게 중국은 이제 중앙 집권적인 생각이 강했고, 그것을 상징하는 북극성과 태양을 가장 중요한 천체로 생각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태양 대신에 하늘이 제일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달이 중요했고, 그 다음에 북두칠성이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도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 도교도 역시 한나라 때 종합이 돼서 그때 들어왔는데, 도교가 들어오기 훨씬 전부터 이미 북두칠성을 숭상하는 그런 민간신앙이 있었다는 거죠. 고인돌의 북두칠성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건 자연바이고요. 이것은 내가 하루 종일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계속 개발이 되면서 이제 고인돌이나 이런 바위에 새겨져 있는 암각화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있죠. 옛날에는 이제 농사도 소가짓고 또 고인돌 같은 걸 건드리면은 애기 된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건드리진 않았어요. 요새는 이제 그런 걸 사람들이 무서워하지 않고, 또 농사를 이제 포크레인이 짓고 하면서 고인돌 같은 거 있으면은 다 땅 파서 묻어버리거나 깨서 산에 버리거나, 아니면 좀 질이 좋으면은 잘 깨가지고 집에 가서 석재로 쓰거나 이렇게 해서 고인돌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년대 보고된 우리나라 고인돌은 전 세계 3분의 2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돼 있는데, 지금은 전 세계 반 정도로 줄었어요. 그건 다른 나라 고인돌이 많이 늘어난 게 아니라 우리나라 고인돌이 많이 파괴돼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고인돌이 주로 건축되는 이 작은 강가들, 산기슭들, 이런 데에 도로가 많이 생기고, 집들이 점점 저지대에서 약간 기슭적 중간지대로 집들이 확장하면서 고인돌들이 급격하게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두칠성하고 삼성인데요. 북두칠성하고 삼성은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그 전승의 그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것은 각자총 실은 각자총에 있는 건데, 북두칠성이 이렇게 북쪽 면에 있고 삼성이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건 약수리 고분이에요. 북두칠성이 이렇게 있고 삼성이 이렇게 있죠. 이건 고구려 시대 4세기 5세기 무덤이고, 이건 고려 시대 무덤이에요. 서곡리 이 고려 무덤은 권준의 무덤인데, 권근의 큰 할아버지. 권근이 누군지 알아요? 권근. 태조왕건에서 나오나? 하여튼 고려말 조선초에 대유학자 3명이 있었습니다. 대유학자 3명이 누구냐면은 정도전, 정몽주, 권근이에요. 그런데 그 권근의 큰할아버지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고려 말기죠. 이건 고구려
그 말기에 공민왕릉에도 북두칠성과 삼성 두 개가 이렇게 있죠. 나중에 뭐 또 있을 텐데 고려 조선시대 때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거의 3,000년에 걸쳐서 이 그 북두칠성과 삼성이라고 하는 문양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 썼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문화의 전승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특히 묘제 문화는 굉장히 끈질겨서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고인돌은 굉장히 옛날 건데 그걸 만든 사람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는 게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전승 과정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고인돌에 사용된 뭐 여러 가지 스타일, 그 양식이라든지 그 위에 새겨져 있는 문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후대에 전혀 전승이 안 됐으면 이건 그냥 이 땅에 같이 있었을 뿐이지 딴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문화가 후대의 문화로 전승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 선조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게 이제 사실 방금 선생님 지적하신 부분이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국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그 한서에 보면 중국 사서 중에 한서의 동이전을 보면은 우리나라 삼국시대 이전에 우리나라를 소개하는데 그 중에 예라는 나라를 소개하면서 그 사람들은 연초에 별을 보고 점을 쳐서 그 해에 풍년이 될지를 점을 쳤다고 써 있어요. 그때 그 풍년이 들지 아닐지 점을 치던 그 별자리가 뭐냐? 바로 묘수입니다. 한자로 치자면 우리말로 하면은 좀생이별. 좀생이라는 것은 원래 좀스럽다 그러면은 그 좀 뭐 사람 폭이 좀 작고 옹색하다 이런 뜻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하늘에 이렇게 점점 있다는 그런 별이에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저기 플레아데스 성단이라고 하는 별이 좀생이 별이죠. 근데 고인돌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게 고구려의 약수리 고궁벽화에 나타나요. 좀생이 성단이. 그래서 역시 전승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요것은 내 책에도 크게 나와서 안 보여드려도 되는 건데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내가 너무나 고생을 했기 때문에 보여드려야 돼요. 이 답사 보고서, 발굴 조사 보고서를 보고 이제 어디 있다 또 좌표가 나와요. 그래서 그걸 찾아보면 없어요, 대부분. 특히 5년 이상 된 보고서를 보고 가면은 그 사이에 누가 옮겨갔거나 뭐 파괴가 됐거나 해서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찾았는데 5년 내내 찾았는데 결국 못 찾았어요. 나하고 그 다른 학생하고 이제 둘이서 찾았는데 결국 남의 집 마당 안에 담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집 마당은 고인돌로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집도 시골이라 집에 가서 아무리 쳐도 아무도 없어. 문도 열려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 집 옥상에 올라가서 내가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이렇게 찍은 거고 마당은 이걸로 꽉 차 있고요. 근데 동쪽에 3개의 별이 있고 남쪽에 북두칠성 모양을 한 6개의 별이 있고 저기에 서쪽에 좀생이 별과 같은 그런 별이 있어요. 이건 남두육성으로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하늘에 이 별자리들의 배치와 일치된다. 그래서 굉장히 그리고 엄청나게 커요. 이 마당 전체가 채워져 있을 정도로. 그래서 굉장히 이걸 찍고서 아주 별자리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케이스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도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실제 돌판이고 이걸 그대로 점을 찍은 거고요. 저건 실제 하늘에서 별은 까만색. 그 다음에 여기 빈 구멍은 이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2개를 맞춰본 겁니다.
그래서 북두칠성은 이렇게 있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전화가 왔네. 그래서 이 고인돌 옆에서 발굴된 출토물이고요. 우리 청동기 시대 때 발굴된 유일한 천문도입니다. 북극 근처에 별자리들을 이렇게 돌에다가 새겨 쓴 천문도입니다. 공부를 다 했으니까 아시겠는데, 근데 그 책에 없는 내용이 지금 여기 하나 나오는데요. 이제 과거에 고인돌 위에 새겨져 있는 홈이 청동기 시대 때 당시 고인돌을 건축한 사람들의 작품인지 아니면 그 후대 사람들이 새긴 구멍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 일을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개개의 고인돌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여러 개의 고인돌을 조사해서 통계적으로는 알아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고인돌이 하나 있는데, 이 고인돌의 덮개돌을 보면 한쪽이 길다란 그런 장방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인돌의 덮개돌의 방위를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135개의 그 고인돌에 대해서, 물론 어떤 고인돌은 네모 반듯하거나 심지어 덮개가 동그란 것도 있어요. 이건 뺐어요. 방위를 얘기할 수 없는 것은. 그래서 길쭉한 것들, 그런 것들 135개의 방위를 본 게 여기 0에서부터 180도. 이게 뭐 화살 끝이 없으니까 180도만 얘기할 수 있겠죠. 360도를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막대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한편 내가 이 135개의 방위를 아무렇게나 주었을 때 어느 정도의 편차가 생길 수가 있는가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실제 조사한 고인돌 덮개돌의 방이고, 이것은 135개를 무작위로 방위를 줬을 때 이 정도 편차가 생긴다는 거예요. 보시면 이 두 개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기에 약간 고인돌이 이런 방위를 더 택하지만 이 정도는 충분히 우연히 생길 수 있다. 다시 말하면은 고인돌 덮개돌의 방위는 천문 방위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뭘 따랐느냐? 지형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등성이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그 산등성에 나란하게 이렇게 고인돌의 덮개돌을 놓고 그 밑에 평야를 내려다보고 강을 내려다보는 그런 식으로 고인돌을 축조를 했어요. 그래서 고인돌의 덮개돌은 땅의 방위를 따랐다. 그러면은 고인돌의 덮개돌이 이렇게 있을 때 그 위에 성혈을 새겼는데, 이 성혈을 정중앙에 새긴 경우는 내가 하나밖에 못 봤어요. 제가 고인돌을 조사한 게 한 1000기 정도 조사를 했고, 그 중에 한 100기 정도가 성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인돌, 그 100기 정도의 고인돌 중에서 정중앙에다가 새긴 경우는 하나밖에 없어요. 전부 다 어느 특정 귀퉁이에 치우쳐서 이제 새겼죠. 그래서 이제 방위를 쟀어요. 이 중앙에서부터 성혈을 새긴 방향이 어딘가. 그래서 이제 북쪽이면 0도, 동쪽이면 90도, 남쪽이면 180도, 서쪽이면 270도 이런 식으로 방위를 재서 그린 거예요. 보시면은 약 135도 근처에 많이 몰려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요만한 개수의 고인돌에서 내가 무작위로 아무데나 성혈을 팠을 때 나타나는 변동은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저것은 상당히 우연히 나타나기 힘든 그런 밀집도다 이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것을 팠다, 남동쪽이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남동쪽에 왜 팠느냐? 그건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알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그것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남동쪽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천문학적으로 해석을 하자면은 동지 때 해 뜨는 방향이 남동쪽이에요. 그리고 전통시대에 1년의 시작이 동지입니다. 그래서 동지가 해가 제일 짧을 때고요. 막대기를 꼽으면은 막대기 남중 때 막대기 그림자가 제일 길어지는 때가 동지죠. 그런데 뭐 그런 천문학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전 세계 고대 역사시대 이전에 남동쪽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유럽의 고인돌의 상당수가 남동쪽을 향하고 있어요. 고인돌 자체가. 중요하시게 들어왔네.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나라는 고인돌 자체는 천문 방위를 따르지 않았다고 그랬죠. 고인돌 자체는 땅의 지형을 따랐어요. 고인돌 위에 새긴 홈이 남동쪽을 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유럽에서는 고인돌 자체가 남동쪽을 향해 있어요. 그게 이제 차이예요. 여하튼 간에 이 남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의 고성문화 시대가 선호하던 그런 방이다 이거지. 그래서 후대에 동네 사람이 그냥 재미삼아 팠을 때 이 사람들이 지역과 상관없이 약속이나 한 듯이 남동쪽에다 구멍을 팠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사시대의 전통이 보이는 이 현상으로 봐서 적어도 우리가 조사한 이 남한 지역의 고인돌 위에 새긴 홈은 상당수가 고성문화 시대에 새긴 것이다 하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저 교수님, 네. 그러면 유럽에서는 그 방위가 남동쪽을 향한다고 했잖아요. 그 바위에. 네. 그럼 성혈의 무덤 자체가. 네, 그 성혈의 방향은 성혈의 방향은 내가 연구 안 해봐서 모르겠고 연구를 그쪽에서 했다는 것도 내가 못 봤어요. 근데 내 추측에는 성혈 방향은 그렇게 천문 방위를 특별히 따르지 않은 것 같아요. 유럽 쪽은요. 네. 근데 체계적으로 연구를 안 해봐서 내가 딱 한 군데만 조사해봤어요. 네덜란드에 우리나라 고인돌과에 속하는 이상한 돌무더기가 있어요. 약간 돌무지 무덤 같은 건데 우리나라 돌무지는 작은 돌을 여러 개 쌓은 건데 거기는 고인돌 같은 것을 그런 돌을 수십 개 내지 수십 개를 이렇게 쌓아서 기다랗게 만들어 놓은 이상한 고인돌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성혈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내가 9기 정도 했었는데 특별한 방위는 내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뿐만 아니라 여러 프랑스에도 있고 영국에도 있고 에스토니아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조사는 다는 못 해봐서 확실히는 말을 못 하겠지만 석광묘의 방위에 대한 연구는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지역마다 동일한 방향을 취해요. 어떤 때는 동남쪽이 아니라 서쪽을 취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동남쪽을 택하고 있어요. 질문. 네. 양구에 몰려있는 게 우연이라고 추구하시는데 그러면 다른 방법도 있나요?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라는 게 지금 이거고요. 또 다른 네? 방법? 또는 다른 방법? 그러니까 이 방법 말고 다르게 그 구멍이 선사시대 작품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것은 방법이 있긴 해요. 있긴 한데 그건 이제 데이팅에 관한 문제로 이제 이것은 문화적 행태의 유사성을 가지고 유추한 건데 이제 직접 그 구멍의 그 표면의 나이를 재는 거예요. 그래서 돌의 나이를 물론 돌 자체의 나이는 뭐 10억 년, 20억 년 했겠지. 그런데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고인돌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채석장에서 돌을 떼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채석장도 이미 발견된 데가 몇 군데 있죠. 그래서 고인돌에 쓰기 위해서 이제 당시 사람들이 돌을 이제 떼내요. 그러면은
암석 깊이 있던 지역이 지금 방금 떨어져 나갔죠. 그래가지고 그 돌을 이제 무덤에서 써서 덮었어.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이 돌의 표면에 우주선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돌에 있는 그 화학적 조성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깊이에 따라 다르지. 그래서 그 노출된 시간의 정도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혈의 바깥 부분과 성혈이 파여져 있는 홈의 부분의 화학적 조성을 비교해서 이게 언제 새긴 것인지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오차는 약 500년 정도 되는데 그렇게 정확한 방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고인돌이 3000년 전 건지 아니면 뭐 최근에 100년 전에 새긴 건지 그건 충분히 검증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직 방법은 알지만 아직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고인돌의 데이팅을 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네. 빨리 결론을 내려야 돼. 여기서 시간 끌면 안 돼요. 그래서 고인돌은 우리나라 고대 문화의 대표적인 유물이다. 고대 역사 규명의 핵심이다. 또 전 세계 거성 문화 문명의 한 부분으로 봐야 된다. 우리나라에만 있던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퍼져 있는 것 중에 하나니까 라틴 아메리카에도 고인돌이 많고요. 거기도 성형이 많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전 세계적인 현상이야. 이 메갈리틱 그 컬처는.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한 것으로는 지금은 현대과학의 기원은 뭐예요? 한국에서 현대과학의 기원. 일제시대 때 식민지 시대 때 일제가 가져온 과학이 우리나라 현대교육과 과학의 시발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한 말에도 사실 시작됐죠. 근데 크게 반항하기 좀 어려운 얘기야. 그러면은 한국에서 전통과학의 시작은 언제냐? 한사군에 의한 식민지 시대 때 중국이 가져온 과학, 중국 과학, 그것이 한국의 전통과학의 시작이다. 이렇게 과학사학계에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지식이나 문화라고 하는 것이 항상 교류를 통해서 옆에서 옆으로 가는 거지만 과연 한나라 때 들어왔던 과학이 우리나라 전통과학의 시작이냐, 그 전에는 전통과학이 없었느냐, 이건 연구해보지도 않고 그랬을 거라고 시작을 하죠. 그래서 내가 천문학만 연구를 해봤지만 천문과학의 시점은 삼국시대 초기가 아니라 적어도 청동기 시대다. 그렇죠? 그리고 그 기원의 그 시점은 한사군을 통해서 수입된 중국 천문학이 아니라 그 이전에 시작됐다 이거예요. 그 이전에 독자적으로 기원을 했던지 아니면 그 이전 시대의 교류를 통해서 들어왔던지 적어도 한나라 때는 아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아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뭐 이런 그 연구가 있는데 여러분들 대부분 인문학자라면서요. 그러니까 인문학 지망생. 그러니까 나중에 좀 연구 좀 해보세요. 나는 요즘 여기까지만 할 거니까. 그리고 이렇게 숙제를 맡겨놓으니까. 자, 그다음에 이 부분은 좀 생략을 내가 하겠어요. 그 우리 고대 기록 내음이 천문 기록의 횟수죠. 책에도 있지만은 위에는 신라, 백제, 고구려. 그래서 약 1000년 기간 동안에 이제 저렇게 천문 기록을 가지고 있다. 이거 한 240개 되는데 240개 갖고 있는 나라도 전 세계에 중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수는 작지만 그래도 소중한 귀중한 자료입니다. 내가 처음에 이 연구를 1993년에 했는데 그때만 해도 삼국사기에 금성이 태백은 금성이에요. 금성이 달을 범했다. 금성이 달 옆을 지나갔다는 얘기죠. 무슨 2000년 전에 쓴 기록이 뭐 맞겠냐 하고 생각을 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진짜 맞더란 말이죠. 여기 지금 이거 언제야? 205년, 서기 205년 9월 4일인데 백제 봉기하고 신라 봉기에 동시에 나와요.
동시에 나옵니다. 근데 저런 상황이에요. 여기 지금 정갈자리가 이렇게 있어요. 요새는 정갈자리 안 보이죠. 여름 지나가서. 정갈자리 안타레스 옆에 다리, 초생다리 저렇게 떴는데, 이쪽은 서쪽이 되겠네, 거의. 근데 그 옆에 금성이 저렇게 있었다 이거죠. 그 금성이 꽤 밝을 때였어요. 그래서 원래 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천체가 다른 천체에 빛을 미치는 정도. 하늘에서 보면 이렇게 반짝반짝하죠. 금성은 아주 반짝반짝해서 크게 보이죠. 그래서 그 반짝반짝한 정도의 불빛이 달에까지 미쳤다. 굉장히 가까이 갔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205년에 쓴 이 기록이 실제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는 게 다른 역사 기록에는 없죠. 어떤 절대적인 근거에 의해서 역사 기록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천문 기록밖에 없다. 그래서 모든 다른 그 역사 연구는 이 거슬러 갑니다. 아니면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광개토대왕 1년이 몇 년이냐, 아직도 1년이 왔다 갔다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1년이 몇 년인가를 알려면은 그 후에 살았던 왕들의 재기간을 전부 빼가면은 광개토대왕 1년이 나오겠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쭉 거슬러 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광개토대왕 1년에 우리나라에서 중국에다가 사람을 보냈는데 중국 사설을 보니까 저쪽에서 사람이 왔다. 이런 기록이 있단 말이지. 그러면은 이제 그 나라의 제2년도가 서력으로 환산이 돼 있으면 여기서 보낸 해를 알 수 있겠죠. 이렇게 그 사서 간의 그 크로스 비교를 하거나 아니면은 보다 역사가 확실한 시대에서 또 거슬러가는 그 두 가지 방법으로 데이팅을 하는데 천문 기록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바로 나오죠. 이렇게. 저 현상이 태백봉이라고 써 있는 현상이 205년 9월 4일 몇 시까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록들이 역사를 연구하는데 일면 도움이 되겠다. 하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굉장히 유용하다고 난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삼국사기를 직접 다들 읽어봤겠지. 한 10년 전에 삼국주사였구나.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었는데 삼국사기는 안 읽어봤겠네요. 한번 앞에만 읽어보세요. 대부분 자연현상 기록이에요. 자연현상 기록이 개수로는 거의 40% 정도를 차지해요. 양으로는 물론 작지. 왜냐하면 천문 기록은 딸라당 태백도문 이런 식으로 써 있으니까. 그렇지만 건수로는 굉장히 많다. 그런데 역사를 구성하는 데는 전혀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도 여기 또 하나 다른 방법이 태백 이볼이에요. 아까는 범이었어요. 범은 그 근처에서 이렇게 빛을 미치는 거고 이볼은 속에 들어갔다는 거니까 이건 오컬테이션. 오컬테이션을 엄폐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렇게 해가 뜨면서 이게 들어가는 이제 금성의 달로 들어가는 케이스예요. 679년 8월 10일에 일어났어요. 재밌는 현상 다 이렇게 하나씩 체크를 해보면은 아주 재밌습니다. 네. 이것도 많이. 이건 내가 실제로 내가 살던 집 근처에서 찍은 건데 이 금성이 이렇게 푸른 하늘에 보이고 있는 케이스예요. 워낙 밝아서. 그래서 금성의 등급이 항상 일정하지가 않고 이제 우리 태양이 여기 있으면 지구도 금성 주위를 지구도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돌고 또 금성도 이렇게 돌죠. 근데 지구에서 봤을 때 금성이 태양의 저 뒤에 있을 때는 어두울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점점 밝아져. 점점 밝아져요. 그러다가 태양과 지구 사이에 딱 끼면 금성의 뒷부분이 빛을 받으니까 순간적으로 어두워져요. 그렇죠? 그러다가 좀 비껴나면 다시 밝아지고 다시 서서히 어두워져요. 이게 있거든요. 저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돌면서 서서히 밝아졌다가 태양과 지구 사이에 끼면서 갑자기 어두워졌다가 다시 이렇게 비껴나면은 다시 밝아졌다가 뒤로 쭉 가면서 서서히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그 등급 변화를 보이는데 요 화살표가 기록이 있는 날들이에요. 그러니까 저걸 우연으로 보기가 불가능하죠. 왜 금성이 낮에 보였다고 하는 기록이 하필이면 금성이 제일 밝아지는 데 있느냐. 저것은 진짜 실측 기록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 하는 거죠. 여하튼 이런 것들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테니까 제가 생략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고대사에 남겼던 그 기록들이 결코 허구가 아니라 실제 기록, 실측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남긴 것이다. 특히 5세기 이전에, 그러니까 국사학계에서는 여러분 교과서에서는 뭐 김알지 신화도 있고 박혁거서 신화도 있고 그때부터 서기 1세기부터 서기 전 1세기부터 삼국시대를 쭉 기술하죠. 대부분의 국사학자들은 5세기 이전을 안 믿어요.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 믿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이다. 그런데 아까도 봤지만 서기 205년에 태백버멀이 사실이잖아요. 벌써 서기 3세기의 기록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문기록으로 역사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죠. 천문도는 여러분 숙제도 해보고 뭐 재미난 일을 많이 해보셨다면서요. 그래서 천상일차 분야지도는 워낙 중요한 그 성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애착을 가지고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1995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국민 중에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아는 국민이 내가 봤을 때는 10명도 안 됐어요. 진짜예요. 천상열차 분야지도라는 말을 들어본 사람, 이게 뭔지를 아는 사람이 10명도 안 됐다고. 1995년 이전에. 그래서 근데 불과 5년, 10년 사이에 급속하게 이게 알려진 거예요. 왜냐? 1995년에 우리가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했거든. 학회도 열고. 이게 1994년이 서울 정도 600주년이었고, 태조 왕건이 개성에서 조선을, 태조 이성계가 개성에서 조선을 세우고, 왜냐하면 고려가 거기 있었으니까. 그래서 조선이 건국된 것은 개성이에요. 그러다가 1394년에 서울 한양으로 천도를 했단 말이죠. 옮겨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기념 사업으로 한 게 이 천문도를 새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서울 정도 600년만큼이나 중요하게 우리가 기념해야 될 것은 천상열차 분야지도 석각 600주년이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선전을 많이 했고, 그것을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제 잘 받아서 이렇게 오늘날 유명해졌는데, 아마 결정적인 것은 일기예보 나올 때 일기예보 시그널 뮤직 뒤에 이게 나타나기 시작해. 이게 결정적인 차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드디어 10,000권의 뒷면에 도안으로까지 들어갔죠, 이게. 네, 아주 감동적입니다. 이걸 볼 때마다. 그리고 1993년에 내가 그 경복궁에 태조건 찍은 건데 부두칠성 이렇게 있고요. 작은 곰자리가 이렇게 있고, 이게 북극성이고요. 당시의 북극성. 오늘날의 북극성은 이거죠. 이게 작은 곰자리 알파벨인데 당시의 북극 5성은 이거고요. 그러니까 옛날은 북극성이 달랐으니까 지금하고. 여하튼 뭐 많은 별들, 이쪽에 직녀성경인데 이런 식으로. 네. 여러분들이 다 이걸 아이덴티파이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건너뛰기로 하고, 천상열차 분야지도의 제일 멋진 부분은 바로 그 별의 등급에 따라서 크기를 구별했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은 이 천문도를 뺑 둘러서 28수가 있어요. 28수는 이제 중국에서 들어온 그 하늘의 그 주요 별자리 28개죠. 그래서 그 28수의 첫 번째가 각수예요.
하늘을 4개로 나누고 중앙과 바깥에 4개를 나누고 그 4개에서부터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7개씩 별자리를 배치를 했는데 그 첫 번째가 각수입니다. 좌각. 그래서 여기 1등성, 3등성, 4등성, 5등성 이건 평균한 별자리고 각수는 이 2개짜리예요. 여기 보시면 1등성하고 3, 4, 5등성하고 차이가 거의 없죠. 이건 중국의 보천가라는 천문도예요. 여기도 구별을 하긴 했어. 근데 거의 차이가 없죠.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서 1등성 밑에 것은 크죠. 3등성은 훨씬 줄어들었어요. 그 다음에 4등성은 더 줄었고 5등성은 이제 보일랑 말랑해. 이거 확실하게 구별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 책을 베껴가지고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건 실칙에 의해서 뭔가 다른 소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천문도의 도설에 따르면 고구려 그 별자리를 옮겨 새겼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의 원래 천문도는 고구려별 천문도다라는 거죠. 고구려 천문도는 발견된 바는 없어요. 고분벽화에 있는 거 말고는. 여하튼 뭐 여러 가지 아직도 규명 안 된 신비로운 점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하여튼 이런 연구를 다 통해서 결국 우리가 하고 싶었던 것은 이거예요. 이 동북아 삼국은 천문학적으로 굉장한 자산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여러 학문 분야에 활용될 수가 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한국의 기록은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서양 학자들이 한자하고 그 일본 가나는 읽을 수 있어요. 근데 한글은 못 읽어. 그래서 우리가 논문을 써도 못 읽고요. 물론 우리 고대 사전은 한문으로 돼 있지. 하지만 이런 천문 기록을 전혀 활용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어간 가치를 가졌으니까 좀 활용을 해야겠다. 두 번째로 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면은 전통시대의 그 여러 가지 유물이나 작품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가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도 그렇지만 가면 저것들은 나랑 아무 관계가 없는 거다. 1번. 두 번째로는 요새 거에 비해서 너무나 열등하다. 그렇죠? 쓸모없이 정도로 열등하다. 이런 생각만 들게 만든다고. 가서 와, 경쟁하구나. 뭐 이런 생각 든 적이 있나? 한 번도 든 적이 없는데. 뭔가 잘못됐어. 박물관의 기능이 잘못됐다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대사를 연구해가지고 결국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은 현대의 활동하고 연결을 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대 천문학자들이 남겨놓은 많은 천문 기록이 있단 말이지. 근데 그걸 현대 천문학자가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바로 우리 역사를 50년, 60년이 아니라 2000년, 3000년으로 늘리는 그런 효과를 주죠. 여기 고인돌, 북두칠성과 삼성의 문양이 하나 또 나타나죠. 고인돌 시대 때부터 있었던 전통이 조선시대 때 그 연적이죠, 연적. 왕가에서 쓰고 있던 조선 그 궁중유물 박물관에 있는 거니까 조선 말기까지도 사용됐다. 네. 방금까지 얘기한 것은 좀 천문 기록에 대한 또 천문 유물에 대한 건데 조금 포인트를 바꿔서 내 책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건데 바꿔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천문과 한국적 삶의 디자인. 좀 다른 식으로. 디자인, 요새 내가 디자인을 하느라고 좀 골치를 앓고 있어요. 문화재청에서 내가 아까 박수영 씨한테 잠깐 얘기를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 그래가지고
뭐 갖고 싶은 물건이 없네요. 그래서 아니 뭐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우리나라의 그 무형문화재들 있잖아요. 장인들. 이 장인들이 그 옛날의 물건을 그대로 가서 수치를 재고 모양을 그대로 복원하는 데만 그 재능을 쓰지, 그렇게 해서 만든 물건이 너무 고가해서 팔리지도 않고 또 현대 사람들이 사가도 그냥 장식품으로 보지 그것을 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형문화재들의 재능을 현대에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데 좀 쓰게 해보겠다 해가지고 이제 몇몇 인사들한테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 아이디어대로 이 장인들이 물건을 만들어 그런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갖고 싶은 물건을 좀 디자인해서 출하는, 그 때문에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나한테 소목장을 했어요. 그래서 소목장은 우리나라 그 무형문화재 소목장이 한 명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목장 중에 1인자야. 그 사람이 내가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들어주겠다니 얼마나 감개무량한 일이에요. 근데 잘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어. 수요일날 가서 만나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이 디자인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 디자인이 뭔지. 그래서 그냥 디자인이라는 게 그냥 멋만 느끼는 수 있는 게 디자인이 아니고, 여기 이제 김민수 교수의 이제 그 디자인 문화 탐사라는 책에 나온 얘기인데, 디자인이라는 것은 문화적 상징, 문화적 상징을 나타내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심오한 얘기라 한마디로 썼지만 굉장히 좀 심오한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앞으로 우리 다 이렇게 살자 하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일부 사람들은 쓸데없는 명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느 순간 그 상징이 현실로 등장하게 돼요. 왜냐하면 집단 의식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사회 구성원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던 그런 상징이 디자인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추상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좀 구체적인 케이스, 그러니까 천문 전통이 우리 삶에, 우리 지난 2000년 이상 동안에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쭉 들어보면은 어렴풋이 이해가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조가 얼마나 철저하게 자연주의자로 살아왔는지, 얼마나 철저하게 하늘의 질서를 인간의 질서에 투영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그걸 한번 좀 보면은 그러니까 하늘의 천체, 또 하늘의 운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양식이나 행동, 또 물건, 이런 것에 부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예가 이제 건축물이고요. 건축물 만이산 참성당에 있죠. 만이산 참성당에 가본 분은 알겠지만 천원지방을 따랐어요. 거기 재단이 네모고 그 재단을 둘러싸고 있는 축대같이 생긴 그것은 원입니다. 그래서 땅은 네모났고 하늘은 둥글다고 하는 그런 그 고대 우주관을 이제 저 건축물에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저것은 이제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통로죠. 그렇지? 내가 이 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천문 지식을 물건에 부여한 그런 케이스들을 몇 개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이제 가장 최고봉이 첨성대죠. 여러분, 나는 첨성대를 한 20번, 지난주에도 갔다 왔어요. 20번 정도 갔었는데, 첨성대에 가면은 다들 무슨 생각이 들어? 이게 정말 천국이었을까? 첨성대에 대한 의구심. 그리고
관측을 했을까? 그게 아닐 텐데. 맨 처음에 갔을 때 나는 무슨 생각이 들냐면은 다른 사람도 그럴 거예요. 애기 왜 이렇게 조그매? 이렇게 그 생각 안 들었어요? 처음에? 왜냐면 교과서로 첨성대를 너무나 위대하게 배웠기 때문에 가서 딱 보면은 이게 작게 보이죠. 그렇죠?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가면은 이게 점점 크게 느껴져요. 그리고 첨성대의 높이는 9.5m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첨성대가 여러 개가, 천문대가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천문대 중에서 가장 큽니다. 첨성대가. 조선시대 때 천문대도 훨씬 작아요. 뭐 우리 키로 요만큼밖에 안 돼. 천문대가. 그러니까 천문대라고 하는 것은 왕의 천문 관리가 천문 관측을 수행하는 지정된 장소예요. 거기 올라간다고 해서 관측이 더 용이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 공식적인 장소지 거기 올라가서 특별히 하늘이 더 잘 보이는 건 아니죠. 그래서 9.5m 진 것은 굉장히 큰 우리나라 최대의 천문대죠.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633년 이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입니다. 이게 스틸 프리저로부터 망가지지 않은, 더 오래전에 진 천문대도 있는데 다 망가져서 없어요. 아직도 남아있는 유일한 가장 오래된 천문대고요. 여기 보시면 내가 여러 가지 써놨는데 그냥 여러분 책에서 봤겠지만 내가 다시 강조를 하면은 이 기단석이 12피스로 돼 있어요. 12쪽으로 돌파고 12는 당연히 알겠죠. 1년 중에 달수죠. 그 다음에 여기 층이 쭉 있죠. 층이 저 창문 밑에 12층, 창문 위에 12층, 그럼 24개죠. 창하고 나란히 있는 게 3층. 그래서 27층이에요. 이 원통 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층이 27개인데 27이라고 하는 것은 달이 하늘을 한 바퀴 돌아와서 같은 별자리에 같은 장소로 오는 주기예요. 여러분 몰랐죠? 달의 항성 주기야. 그래서 27.3일이 달이 하늘에서 같은 장소로 오는 거예요. 반면에 초생달이 다시 초생달이 되는 데는 29.5일이 걸려요. 그래서 저 위에 정자세 두 개를 합치면 29층이 돼요. 그래서 요건 추측인데 아마도 달의 그 회합 주기라고 그러는데요. 회합 주기를 초생달에서 초생달이 되는 주기고, 저것은 달이 하늘에서 같은 데로 오는 주기고, 그 다음에 여기 창문 밑에가 12개, 1년 12달, 창문 위가 12개, 12달, 합치면 24개죠. 24개는 옛날에 우리는 음력도 썼지만 양력도 썼잖아요. 그래서 24절기로 태양년을 나눠서 절기를 썼어요. 그래서 24절기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3개는 3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숫자죠.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천지인 사상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3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왜 창문을 3층으로 만들었냐? 일로 사람이 드나드는 데거든요. 여기 이제 여기가 달아 있어요. 양쪽이 사다리를 이렇게 수백 년 동안 사다리를 놨기 때문에 그 돌이 달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흙이 채워져 있고 사다리를 통해서 들어가서 사다리 2개, 여기 빗장석이 2층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놓고 다시 한 번 놔서 위로 올라가는 건데, 이 구멍으로 땅에 있던 사람이 구멍으로 들어가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야말로 천지인이 통하는 구멍이에요. 그래서 이 3개를 여기다 썼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이 몸통을 형성하고 있는 이 벽돌의 수가 364개예요. 그래서 1년의 날수하고 비슷한데 하나가 모자라죠. 그래서 내가 이게 그 하나가 나한테 오래된 수수께끼 했어요. 왜 첨성대는 몸통의 돌을 365개가 아니라 364개를 썼을까? 예. 그런데 나중에 내가 깨달은 게 여기 사다리 놓고 올라가면
그 위에서 보면은요, 구멍이 이렇게 네모나게 뚫려 있어요. 그래야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깜깜한 밤중에 구멍을 안 막으면은 걸어가다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옆에 돌판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 올라간 사람이 그 돌판으로 올라온 구멍을 막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27단의 중앙 부분이 비어 있고 그 중앙 부분에 꼭 맞는 돌판이 하나 위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딱 놓으면은 이 몸통 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벽돌의 개수는 365개가 됩니다. 이게 내 해석이에요. 근데 이 해석에 그 굉장히 그를 지지하는 중요한 근거가 하나 있는데, 멕시코에 가면은 피라미드가 많이 있죠. 여러분 다큐에서 혹시 봤는지 모르겠지만 치첸 이사나 그런 그리고 멕시코도 마야 문명이 천문학을 굉장히 발달했던, 특히 금성에 관련된 천문학이 발달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피라미드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치첸 이사에 있는 피라미드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걸 천문대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맨 위에 집이 있어. 집이 있던 자리가 있어요. 근데 이 네 면으로 이렇게 계단이 나 있어요. 근데 이 계단의 단수가 91개예요. 하나가. 그러면은 4개를 합치면 몇 개예요? 364개예요. 그리고 맨 밑단이 하나가 더 있는 거죠. 합치면 365개라고. 멕시코하고 여기는 전혀 다른 동네고 아마 그 당시에 연락을 안 취했을 것 같은데 아주 묘한 그 일치죠. 그래서 나는 내 생각이, 내 해석이 결코 무리라고 생각이 들진 않아. 이분들이 364개를 한 것은 다 의도적이다. 그리고 이 정도로 정밀하게 이렇게 맞춘 것이 뭘 보면은 의도적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각도 저 사각 모서리 한쪽이 동지 때 달이 뜨는 방향을 정확하게 향하고 있습니다. 저 위치에서. 그래서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대충 그 모서리 방향으로 달이 뜨는 것을 해가 뜨는 것을 보면은 오늘이 동지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도록 이렇게 간편하게 데이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 이렇게 보면은 위에 네모는 작고요. 밑에 오는 큽니다. 그래서 나는 네모 안에 이렇게 있고 그 바깥에 원이 이렇게 있는 모습을 하고 있어서 역시 천원지방. 그러니까 땅은 네모나고 우주는 둥그렇다. 그 당시에 우주 구조론을 이 형상에 담았어요. 옆에서 보면 몰라요. 위에서 올라가서 보면은 그걸 느낄 수가 있고요. 더욱더 놀라운 것은 아까 내가 여기 12개와 위에 12개 합쳐서 24절기를 표현한다고 그랬죠? 이것도 엉터리로 그냥 해석한 것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데, 여기 지금 각 층마다 벽돌수가 있죠. 근데 이 벽돌수가 밑에 있는 6개 단을 보면은 16개, 15개, 15개, 16개, 16개, 15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부터 6개 층이. 근데 이 벽돌수는 동지에서부터 1년의 시작, 춘분까지 6개 절기가 이렇게 24절기 중에 6개 절기가 있는데 이 각 절기에 들어가는 날의 수랑 똑같아요. 이게 6개가. 그러니까 이것도 의도적으로 도료수를 딱 맞춘 거라고.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천문학적 지식을 이 천문에 부여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왜 상징을 여기다 부여했느냐? 아무렇게나 해도 여기 올라가서 볼 관측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창문을 12개로 하든 7개로 하든 바깥을 내다보는데 지장이 별로 없다고. 하지만 이걸 12개로 하고 당신은 1년의 달수로 만든 창문 안에서 천문학을 공부합니다 하면은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당시의 천문 지식을 총체적으로 불어넣은 이 물건에 천문 관리가 올라가서 관측을 하게 되면은 그
그 사람의 근무하는 태도가 달라진 거죠. 이걸 후대 그림도 보면은 이거 저 안국동에 현대 사옥 앞에 있는 굴뚝처럼 뭐 하나 있죠? 이 주차장으로 좀 쓰고 있는데 그 조선시대 때 천문대예요. 이거. 그 다음에 창경궁 안에도 관천대. 창경궁은 아마 데이터로 자주 가봤을 테니까 이거 봤겠죠. 이거 사람이 쓰면 내 키가 한 요 정도 오게 되는데 이 보세요. 이 창경궁은요 이 5단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올라가는 계단은 7단으로 돼 있어요. 5하고 7은 다 천문에서 나오는 숫자죠. 5는 오행성에서 나온 거예요. 7은 해와 달을 더한 게 7이에요. 그래서 7정이라고 불러서 하늘의 중요한 숫자죠. 현대 사후 안에 있는 것은 7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올라가서 천문 관리가 하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렇게 매일 관측을 했는데 아무렇게나 계단수를 지은 거하고 이렇게 내가 7정의 계단을 올라가서 관측을 하는 거하고 마음가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새로 재건축하지 않은 옛날 집의 담을 잘 가서 보세요. 담에 축대를 싼 이 단의 높이가 반드시 홀수예요. 홀수. 왜냐? 그 집을 홀수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양에 속합니다. 양기. 그래서 사람이 저기 집에서 살고 있는데 그 집을 음기로 둘러싸서는 안 되겠죠? 양기로 둘러싸야죠. 그래서 홀수로 된 담장을 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문이 있으면 대문은 담장은 한 요 정도 되는데 대문은 이만하잖아. 그러니까 담장이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짝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홀수를 유지해요. 잘 보세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복원을 하면서 가끔 이게 어겨진 경우가 있는데 원래 그 집을 그대로 유지한 데서는 반드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나는 양기에 둘러싸여 있다 하면서 이 사람은 진짜 그 양기를 느끼면서 살게 되는 거죠. 다 그런 거예요. 실제로 물건에다가 상징을 부여하고 자 이런 상징을 부여했으니까 다 앞으로 우리가 여기 가서 이런 자세로 일합시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의 구현이다 하는 걸 이제 말씀드립니다. 뭐 무덤에다 별자리 새긴 이유도 다 그런 거죠. 앞으로 좋은 데 가셔서 다시 잘 환생하십시오. 이렇게 다 약속을 한 거죠. 이건 내가 한번 다시 넣었는데 왜냐면 내가 얼마 전에 아들이 거기 갔어요. 방송 전주 방송에서 이거 특집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다시 촬영을 한번 했습니다.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견우직녀죠. 이건 여기 가운데 이렇게 은하수가 이렇게 흐르고 소도 지나가요. 이 사람이 견우지상, 직녀지상. 고려시대 서산동. 천문조는 진짜 우리 그 양갓집에서는 다들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어려울 때 다들 휴지로 썼는지 많이 없어졌는데 지금도 가끔 진품 명품에 나와서 호가가 되고 있죠. 자, 그래서 그 물건의 예를 몇 가지 이제 더 들어보면은 이거 왕관인데 왕관에 사슴뿔을 지금 다룬 거예요. 예? 근데 사슴뿔이 7개예요. 왜 7개일까? 저것은 말방울이에요. 말방울에 7개의 방울이 달려있죠.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정입니다. 오행성과 해와 달을 합친. 이건 내가 인사동에서 산 옷자예요. 옷을 만들 때 쓰는 옷자. 여기 눈금이 여기 조금 빠지긴 했지만 여기 7개, 5개, 7개, 5개. 옷자의 눈금이 5와 7이라는 숫자로 돼 있어요. 이건 색동 저고리죠.
7개의 색이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이제 개량식 주판인데 원래 중국에서 들어온 원래 주판은 여기 2개, 여기 5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역시 해와 달과 오행성을 가지고 수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 별자리고 사실은 별이고 그 별로서 지은 옷이에요. 그리고 이건 내 대금인데 대금 저 끝에 있는 저 구멍을 칠성봉이라고 그러죠. 칠성봉. 그래서 이 대금의 구멍은 다 별이고요. 이걸 어떻게 막느냐 여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나오는 거고 그 소리는 바로 별의 소리, 우주의 소리가 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막 해석하는 것 같지만 다 근거가 있어요. 아까 면적 있죠. 어떤 스님의 해와 달 스님 가사고 이건 사인검인데요. 인이 호랑이가 4개 있다. 사인검이 뭔지 아는 사람? 호랑이 설명해봐. 저승사자들이 쓰는 겁니다. 응? 저승사자들이 끼를 배칠 때 쓰는 겁니다. 호랑이나 호랑이시, 호랑이자는 그게 효과를 발휘하는 겁니다. 그건 이제 용도고 사인검의 자체의 뜻이 뭐냐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호랑이 띠가 여기 있나? 사나? 본인이 호랑이 띠라 잘 아는구만. 해 그 12지가 들어가죠. 해, 그렇죠? 그 다음에 달, 일, 시 이렇게 4개가 돌고 있어요. 그렇죠? 하루에도 그 시각이 자시, 축시, 인시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시간도 날도 12지가 돌아가고 달도 12지가 돌아가고 연도 12지가 돌아간다. 그러면 언젠가 이 4개의 지가 돌아가다가 4개가 다 인이 되는 때가 있겠지. 2시간이. 이 검을 만들 때 그 시간이 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인시가 됐을 때 이 검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검을 만드는데 아무 때나 만들어도 돼. 그렇죠? 하지만 인이 4개 겹치는 때를 기다려서 만든 특별한 그런 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러한 권위가 주어지고 그러한 힘이 주어졌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은 부여한 거지. 사인을 가지고. 왕검이제 바로. 그래서 우리 그 선조들이 천문학적인 요소들을 물건에 많이 부여한 그런 것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물건에 부여하게 된 데에는 정신적인 데 이미 그런 하늘을 숭상하고 또 자연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거기에 이제 우리 민족이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철저한 사람들이었는데 몇 가지, 2가지만, 3가지만 보면은 한글이 처음에 28자를 맹간오니 이렇게 돼 있죠. 왜 28자예요? 28수라고 별자리. 한글의 그 알파벳은요 별자리예요. 28수. 나중에 안 쓰이기 때문에 이제 4개가 떨어져 나갔지만 애초부터 한글은 별자리를 따른 거라고요. 그 다음에 음절은 음양사상을 따랐죠. 그렇죠? 자연의 음양사상. 그래서 우리 글에는 쓸데없는 묵음 오가 굉장히 많죠. 이응이. 그렇죠? 아의 이응이 왜 필요해? 이것만 있으면 되지. 하지만 이응을 넣어야 자음과 모음이 같이 있어야 음절의 역할을 한다. 이런 것이 음양사상이죠. 그래서 이제 모음에는 천진을 넣었죠. 점과 수직선, 수평선 3개를 가지고 모든 모음을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다 것이 우리 글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글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면서 한 가지 모르고 있는 게 우리 정간보의 그 자랑스러운 건 잘 몰라요. 여러분 정간보 볼 줄 아는 사람 없어? 국악가 이거 없어요? 정간보 이거 처음 봐? 설마 처음 보진 않겠지? 처음 보는 사람? 처음 보는 것도 아닌데 나머지는 뭐야? 그래서 우리 국악은 12음인데 이제 그 기본 음이 5죠. 황태 중임남 황태 중남임 황태 이렇게 옥타브가 다시 올라가죠. 더 이상은 못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거 종묘학 중에 귀인이에요. 종묘학 중에 귀인인데 보시다시피 황에서부터 황으로 끝나는 반복이고요. 기본은 황이 기본이에요. 옛날에 황종척이라고 있었어. 자의 길이가 대문에서 황자리에 그 구멍이 길이 황 소리가 나는 그것이 자의 그 기본 척도였어요. 그래서 황이 이제 가장 기본음이고요. 황에서 다시 황으로 돌아와요. 같은 음으로 돌아오는 것은 반복을 뜻하고 반복은 무한을 뜻하고 무한은 그 왕조의 영원한 영화를 이제 기원하는 거죠. 대중이나. 근데 잘 보시면 지금 이것은 그래서 내가 방금 뭐라 했냐면 황태중인나 하면서 내가 점점점 음고를 올렸어요. 서양 음하고 다르죠? 서양에서는 음고는 오선지에서 높이로 표현되죠. 그래서 시각화되어 있다고 음고가. 근데 우리 정간보에서는 음고가 암호화되어 있어요. 태는 황보다 높고 중은 태보다 높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황태중임남이 황이 이 소리 하는 걸 외워야 돼 여러분들. 그렇죠? 태는 한음위다. 근데 정간보에서는 도레미는 정간보에서 그냥 오선지에서 그냥 높이로 나타나죠. 시각화되어 있다. 오선지에서 암호화되어 있는 것은 음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는 온음이고 속이 채워져 있는 썩은 콩은 뭐지? 2분의 1음이고 짝대기 하나 붙으면 4분의 1. 날개 붙으면 8분의 1음표. 이렇게 외워야 돼요. 음의 길이를 외워야 돼요. 근데 정간보에서는 음의 길이가 시각화되어 있어요. 한 칸은 한 박, 두 칸은 두 박, 중은 두 박이야. 반대죠. 시각화되어 있는 것과 암호화되어 있는 게 반대. 왜냐?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동일 개념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회남자라는 책을 보시면요. 약 2000년이 좀 넘은 책인데 회남자의 우주를 정의해요. 회남자는 약간 도가적인 이제 계통의 책인데 우주의 정의가 우는 공간이고 주는 시간이다. 그래서 우주를 시공간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12지로 이렇게 하잖아요. 자시, 축시 이렇게. 또 동시에 방위를 좌방향, 축방향 뭐 이런 식으로 방위도 12지로 해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은 동일 개념이 된다. 우리에서. 따라서 음악에서도 음의 길이는 공간화해야 되는 거예요. 음의 길이를 시각화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오선지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간보에서 이 음의 길이가 시각화되어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시공간 개념에서 나온 거예요. 시공간 동일 개념. 그리고 뭐 악학계공 보시면은 음의 기원 자체가 다 천체의 운행에서 나온 거다. 12율려, 율과 여가 다 천체에서 나온 거다. 내가 설명을 이제 생략을 하겠지만.
윷놀이는 다들 잘 해서 잘 알겠죠. 하지만 많이들 그걸 모르니까 윷놀이에서 윷놀이의 그 머무는 점수가 29개죠. 그래서 가운데 점 하나 빼면 4개, 7개씩 28개가 주변에 있고 중간에 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육가락은 4개죠. 4개. 그래서 그리고 윷 하나하나의 모양은 한쪽은 납작하고 한쪽은 둥그러워요. 그래서 납작한 것은 땅을 뜻하고 둥그러운 건 하늘을 뜻해요. 그래서 육가락 하나하나가 땅과 하늘을 합친 그런 거고, 육가락 자체가 4개인 것은 땅을 뜻해요. 땅을. 그래서 4개의 육가락을 던져서 나오는 흙만은 5개예요. 도개, 걸, 윷, 모. 5개는 하늘을 뜻해. 그래서 땅을 던져서 하늘을 얻어서 하늘에서 도는 거예요. 어떻게 도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 왜? 별자리가 북극성을 쳐다봤을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거든. 그래서 여러분 말이 이쪽으로 이렇게 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깥에 28개는 28수를 뜻할 수도 있고 북두실성 7개가 4번 반복돼서 이렇게 공전하는 모습을 뜻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윷놀이는 우리나라만의 고유 민속놀이입니다. 그리고 윷놀이에 천문학이 잔뜩 부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친구들이나 동생들한테 얘기를 해주고서 윷놀이 해요. 그걸 알고서 윷을 보면 굉장히 기분이 달라져. 마치 첨성대에 가서 이 첨성대가 가지고 있는 천문학적 상징들을 알고서 보았을 때는 이게 그렇게 그 보잘것없이 조그맣다 이런 생각이 안 들죠. 그때부터는.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우리 민족은 하늘과 달을 굉장히 사랑했던 민족이에요. 그 속담들도 많이 있는데 뭐 이렇게 뭐 하늘 보고 주먹질 한다고 하늘이 들어가는 말이 많다 이거지. 이건 안 들어가지만 그냥 재밌어서 하나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달이 들어간 달 밝은 밤이 흐린 낮만 못하다. 흐린 낮만 못하다. 무슨 뜻이야? 초사을 딸은 뱃며느리가 먼저. 여러분 잘 모르는 단들도 많죠. 반면에 별은 거의 없어. 별에 관한 유일하게 북두칠성이 나타나요. 북두칠성에 관한 속담. 그리고 해와 달이 우리 선조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에 또 알 수 있는 걸로는 그 시간 이름 자체가 전부 다 그 천체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해가 갔다. 지금 한 해가 가려고 하고 있죠. 한 해는 뭐야? 해죠, 해. 해가 길어서 짧아지면 한 해가 간 거예요. 한 달이 지나갔어. 한 달은 바로 달이 이지러졌다 찼다 다시 이지러지면 한 달이 돼요. 그래서 그냥 천체의 이름이 그냥 시간의 이름이 된 거예요. 다. 날도 그렇잖아. 날이 되니까 하루. 그 다음에 세시풍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삽시다 하고 약속한 거예요. 설날 때는 다 부모님한테 가서 절을 하게 약속이 돼 있고, 보름 때는 견과류를 먹고 연을 띄우다가 연을 보름이 끝나면 연을 끊어서 이제 더 이상 놀지 말고 공부하자 하고 이렇게 약속이 돼 있는 거고, 뭐 단오 때는 뭐 어디 가서 뭘 하고, 뭐 추석 때도 또 뭐 하고, 이렇게 1년의 스케줄이 쫙 이렇게 돼 있는 게 이제 세시풍습인 거예요. 그래서 민간에서는 이제 그런 걸 하지만 또 이제 조정에서는 또 어떤 공식적인 행사도 다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1년의 스케줄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가 하면 또 일생의 스케줄도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12지가 5번 돌면 60살이 돼가지고 이제 환갑잔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요새는 이제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구직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남자 같으면 이제 10살부터 이 직성을 따지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좋은 직성하고 나쁜 직성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직성에 나쁜 직성에 걸린 해에 뭘 하면 안 돼. 그때 시집을 가고 결혼을 하거나 뭐 사업을 시작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나쁜 직성에 걸린 해가 지나면 그 직성이 풀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뭘 해도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살자고 이제 약속이 되는 것이. 그리고 이제 죽어서까지도 이렇게 북두칠성 별자리 5와 7을 달고서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태어날 때 태몽에서부터 뭐 정몽주 같으면은 별을 아는 태몽을 꿔서 태어났다든지 이렇게 그 역사서를 보면은 태몽의 천체가 많이 등장하고요. 또 1년의 생활, 또 일생의 스케줄 이런 것들이 다 자연에 돌아가는 그 사이클에 맞춰서 사람들이 전통시대 때 사람들이 살아왔었죠. 현대는 좀 이제 완전히 이제 그런 것에 그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난 천안에 어디를 가다가 어느 간판에 북두칠성이라고 붙어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뭐지 이렇게 봤더니 호프집이야. 뭐지 북두칠성이 한 바퀴 돌 때까지 술을 마시자는 거야.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그 회사 이름들 삼성, 금성, 칠성 뭐 이런 회사 이름들도 사실은 뭐 실제 그 천문 의미하고는 아마 무관하게 적겠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런 상징 체계가 무너져 있는 그런 시기다. 근데 자연이나 또는 그 자기 삶의 양식에 상징을 부여한다는 것이 젊은 때는 그게 중요한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그게 무너져 있기 때문에 상징을 부여하면 의미가 발생해요. 그래서 잖아요. 내가 이 물건에다가 7이라는 숫자를 부여하고 자 여기는 천문학을 하는 데다 하고 이제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건이 의미를 갖게 돼요. 내 주변이 의미를 갖게 되고 거기서 살고 있는 내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징들을 다 제거하면서 모든 것들이 의미를 잃게 되니까 사람들이 개개인의 또 그 사회 전체의 삶들이 무의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그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자연과 인간은 상징이 가득한 의미가 가득한 세계를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자연은 인간의 객체로서 향락의 대상, 이용의 대상으로 이제 존재해요. 그래서 거기다 의미를 줄 필요가 없는 거지. 나를 지도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자연주의자였는데 현재는 자연주의자가 아닌 식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한 정신적인 충격과 그 이전 시대의 문화하고 단절 상태에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선조들이 살아온 삶의 방식을 어느 정도 참조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특히 그 중에서 이런 그 상징 체계에 대해서 좀 배울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요게 내 강의의 3분의 2에 해당됩니다. 잠깐 쉬겠습니다.